세상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들 중에 죽음이 뭔지 알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종교는 없을 것이에요. 이어령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을 총괄 기획했다. 종전에 있었던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냉전의 여파로 반대쪽 진영이 불참하는 반쪽짜리 분열의 올림픽이었다. 이에 반해 서울 올림픽은 동서 양쪽 진영이 모두 참가하는 화해의 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어령은 당시 화합과 전진이라는 다소 딱딱한 느낌의 문장을 바꿔 벽을 넘어서라는 구호를 만들어내어 주제의식과 역동성을 모두 표현해낸 명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벤트는 이어령이 직접 기획한 굴렁쇠 소년의 등장이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우던 단원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아주 평화로운 정적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어린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며 경기장 중앙을 사선으로 지나가는 모습은 전쟁고와의 이미지에 불과했던 한국의 인상을 새롭게 바꾸어 놓겠다는 계획의 소산이었다. 거기다가 이 속에는 한국 전통의 미학인 여백의 미가 맘껏 포함되어 있었다. 이날 굴렁쇠를 굴리며 등장한 윤태웅이라는 소녀는 1981년 독일 바덴바덴에서 서울의 개최지 선정을 선언한 바로 그날 태어난 아이였다. 이어령은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88 서울 올림픽 참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왜 문학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원고지에 쓰던 것을 잠실 주경기장으로 옮긴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령은 1980년대에 두 번의 장관직 입각 제의를 받았다. 첫 번째 제의는 문화공보부 장관 자리였는데 문화라면 몰라도 공보행정에 관해선 아는 게 없어서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문화부와 공보처가 분리되면서 신설된 문화부의 초대 장관 자리를 다시 재받자 이를 수락하고 1990년 1월 3일부터 1991년 12월 19일까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어령은 당시 노태우 정권에 대한 참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장관이 아니라 빈 벌판에 집을 세우러 가는 목수다. 목수가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사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문화부에 내 기둥을 다 세워놓은 후 나는 떠날 것이다. 그때 정말 이 집 주인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1991년 12월 19일 국무회의 종료 5분 전에 통과된 한국종합예술학교 설립에 관련된 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역설하고 문화부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이어령은 장관직을 수락할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두 번째 장관 제의가 들어왔을 때 나는 일본에 있었죠. 그 당시 생각에 우리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일본과 경쟁하는 건 힘들겠지만 문화적으로 경쟁하는 건 승부를 걸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죠. 그 무렵에 아들 결혼식 때문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제의가 온 거예요. 문화부가 처음 시작될 때라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할 것도 있고 관직이나 정치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사코 고사했어요. 그래서 장관 발표가 날 때에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KBS에서 강연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보니 카메라맨들과 기자들이 인터뷰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찔한 순간이었지요. 수십 년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때에도 학과장도 마다한 사람이 중앙정부의 신설 문화부의 수장을 맡게 되다니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이어령이 장관 재임 때 한 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외국어인 로드 숄더를 갓길로 바꾼 일이다. 즉 애초에 갓길이라는 말은 이어령이 창시한 단어다. 원래는 로드 숄더를 한자어로 직역한 노견, 즉 기럽게라는 심히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직관적이고도 쉬운 단어인 갓길로 고친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 국립국어연구원 발족, 그리고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 후 경복궁 복원계획 수립 등이 그의 재임 중에 실시되었다.
소설가 조정래는 그의 황홀한 글과목에서 본인과 당시 이어령 장관 사이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조정래가 1989년 10월에 소설 태백산맥을 탈고한 뒤 아리랑을 집필하기 위해 1990년 당시 중국으로 취재를 떠날 때 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 문제로 안기부에서 그의 출국을 막는 난감한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당시 문화부 장관이던 이어령이 먼저 조정래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부른 뒤 중국에 가려고 하느냐고 물었고 새 작품 써야 하니까요 라는 대답에 그래 가야지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인터폰으로 조 선생님 빨리 수속해드려요 라고 지시했고 조정래는 문화부 장관이던 이어령 장관의 보증으로 중국으로 취재 여행을 갈 수 있었다고 한다. 또 1992년 검찰이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면서 소관 부처인 문화부에 의견서를 요청했을 때도 이어령은 평론가 김상일에게 태백산맥은 이적 표현의 위험이 있는 작품이 아니라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의해 쓰여진 심판 홍길동전이다라고 쓰라고 방향을 정해주었고 이 의견서에 따라 당시 대검찰청에서는 내사를 마치고 소설 태백산맥에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이미 350만 부 넘게 팔린 책을 법으로 문제 삼는 것은 과히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고 발표하고 이 사건은 더 이상의 논란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에 대해 이어령은 조정래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아 조정래 본인은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그 후 10년쯤 지난 뒤에야 당시 의견서를 썼던 김상일에게 그 전말을 전해 듣고 그 전후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2006년 1월) 이어령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친 마린 디지로그를 전면에 내세운 신문 칼럼을 연재했다. 사실 이전에도 디지아나라던가 디지로그 같은 말이 간간히 쓰이기는 했으나 이를 사회적 용어로 사용한 사람은 이어령이 최초였다. 이 글에서 이어령은 디지털만을 앞세운 당시 정보화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면서 후기 정보화 사회를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 상생하는 디지로그 사회로 정의했다. 2007년에는 이어령이 기독교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어령은 원래 무신론자였던 데다가 1970년대에는 기독교계 쪽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물론 그때 그는 무신론 편에 섰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종교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이어령이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의 변신에 결심한 가장 큰 계기는 딸인 이민아 목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비롯되지만 2010년 출간된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에서는 그 과정이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가 일본의 교토에서 생활하는 동안 느꼈던 고독이 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고 하와이에서 살던 그의 딸 이민아 목사의 실명위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기독교를 믿기로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령의 딸 이민아 목사는 당시 갑상선암이 재발하고 설상가상으로 실명하게 되자 이어령은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은 당신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는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그 뒤 놀랍게도 7개월 만에 딸의 망막박리 증세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간증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사건에 관해 이민아 목사는 아버지가 나더러 간곡히 부탁하셨다. 절대로 밖에 나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널 비웃고 우리를 박해할 거라고 하시면서 기적은 구제의 사인이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지 않느냐고 하셨다고 증언한다. 이어령은 더 늦기 전에 지상에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자신의 딸이 믿는 하늘의 아버지를 함께 믿는다고 쓰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이민아 목사는 2012년 투병 끝에 세상을 먼저 떠났지만 아버지가 기독교로 전환한 뒤부터 마지막 5년간의 부녀관계는 더없이 좋았다고 생전에 회고했었다. 이어령은 2012년 이민아 목사의 별세 이후에도 양화진 문화원에서 인문학으로 찾는 신과 같은 강의를 진행했다. 이런 일련의 강의에서 그의 개종이 딸을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딸의 투병과 회복을 통해서 지성만으로 완벽히 이해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저서 지성에서 영성으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학과 인간 사이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종교의 영성이라는 표현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2013년) 출간된 책 생명이 자본이다에서 이어령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다음 키워드로 생명을 제시한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경제 패러다임 중에서 산업자본주의가 가진 병폐는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나고 있었고 미국을 필두로 하는 금융자본주의 역시 2000년대 후반에 강타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그 그늘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경제 이념은 돈을 위한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상생을 위한 생명의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어령은 주장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이어령은 젊음의 탄생, 유쾌한 창조, 우물을 파는 사람, 가위바위보 문명론, 보자기 인문학 등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이어령은 딸 이미나 목사와의 추억을 담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글을 2015년 기고한다. 2023년에는 이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발굴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어령은 그의 글쓰기에 관해 이렇게 회고했다. 색깔이나 성형보다는 글이란 무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엔 아주 뾰족하고 예리한 칼이었다면 요즘 글은 부드럽고 푸근한 손 같다고나 할까요? 예전에 쓴 날카로운 비판의 글을 다시 보면 과연 그게 옳았냐는 회의가 들어요. 좀 더 창조적인 글을 쓸 걸 하는 후회도 들고요. 제일 쓰기 쉬운 게 비판의 글입니다. 특히 권력층을 비판하면 독자의 박수도 크죠. 제일 쓰기 어려운 글이 긍정과 창조적인 글입니다. 오해도 많고 너무 앞서가서 이해도 못 받습니다. 제 글이 날선 비판에서 긍정과 창조로 바뀐 것은 제가 늙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 비판력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제 삶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독설보다는 시행착오를 거쳐 긍정과 창조적인 글을 쓰게 됩니다. 결국 창조는 긍정의 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어령은 2019년 1월 7일 췌장암 투병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투병 기간 동안에 김지수 작가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쓰여진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 2021년 10월 28일 출간됐다. 2022년 1월 24일 메멘토 모리 너 두고 나 절대로 안 죽어가 출간되었는데 이 책은 죽음에 관한 신학적, 인문학적 성찰로서 이어령의 유작이 되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혹은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뜻이다. 세상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들 중에 죽음이 뭔지 알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종교는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 종교의 이름이 무엇이라도 마지막 질문은 죽음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어령은 2022년 2월 26일 별세했다. 우리는 그를 문단과 학계의 이단아, 그리고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 부른다. 그의 나이 향년 88세였다.